그래서 뒤에 이제 2주차 에너지 전환과 보존 이야기를 쭉 해보면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한다, 뭐 작업을 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과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은 정확하게 어떤 상자가 있다면 상자를 내가 밀어요. 상자를 내가 이렇게 밀어줍니다. 힘을 줘.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고 그 물체가 이동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일의 공식이나 이런 거는 필요는 없고요. 그냥 힘을 주어서 일을 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 그것을 일이라고 한다. 그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우리가 J로 쓰고 줄로 읽어주는데 에너지의 단위는 그러니까 에너지와 일은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변환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200줄의 에너지로 상자에게 150줄의 일을 한다면 나는 50줄의 에너지만 남겠죠. 왜냐하면 150줄의 에너지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150줄의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상자에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상자는 150줄의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그쵸? 그럼 영원히 상자는 움직이느냐? 그건 아닐 거고 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또 상자는 바닥에게 일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그래서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그 마찰력에 대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뭐 마찰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나 열 에너지 이런 것들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 에너지부터 씁시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 본질적인 이 단원 전체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세세하게 신재생 에너지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단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골자는 자,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일로 변환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죠.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게 뭐 얘기하는 거냐?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 바닥과 상자 사이에서 열 에너지나 아니면 소리 에너지나 마찰 에너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 에너지를 쓸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자와 바닥 사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치? 상자 밀면서 발생한 열을 우리가 다시 모아다 쓰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비슷하게 제가 밥을 먹고 수업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소리는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제 영상 수업이다 보니까 이 소리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저장하고 우리는 그것을 빛 또는 소리 에너지의 형태로 다시 보지만 만약에 이 교실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각자가 교실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말한 이 소리는 뭔가 휘발돼서 날아가는 느낌이 나요. 다시 그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 내가 분필을 통해서 글을 쓸 때 분필과 칠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 에너지들은 휘발되는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통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그러면 에너지 사용을 계속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계속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아껴서 써야 된다는 거고 그런 골자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 어디선가.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뭔데?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총량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자면 총량은 일정해. 우주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꾸 사용하는 과정에서 쓸 수 없는 형태로 자꾸 변해. 그러니까 아껴 써라. 됐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단원의 큰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껴만 쓰기에는 조금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이제 효율이 좋은 에너지 방식, 그러니까 전환 방식, 그치? 그 다음에 요 에너지의 어떤 본질적인 이해, 에너지의 종류들,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주 전체적인 영역에서 말고 인간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같은 것들은 뭐 매장량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겁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에너지의 종류고요. 에너지의 종류를 진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세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좀 개념적으로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에너지의 종류에서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뭐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에요.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싶어서 진짜 혹시나 만에 하나 중딩 때 위치 에너지는 9.8mh라는 거 배웠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안 알려줬으면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고 하면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밥을 먹었어요. 자, 제육볶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럼 제육볶음에 있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좀 답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론은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제육볶음 안에 무슨 뭐 생체 에너지 이런 말은 없어. 그런 말 없어요.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핵심 단어는 화학 결합. 결합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다. 우리가 결합의 1학기 과정에서 통합과학 1에서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화학결합이라고 하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에는 알갱이와 알갱이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화학결합, 화학에너지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핵에너지. 자, 예를 들어서 핵에너지 그러면은 원자핵을 구성하는 녀석들 간의 에너지, 그것을 우리는 뭐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말 자체를 우리가 많이들 혼동하진 않는데 좀 특징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잘 전환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에너지가 모든 다른 형태로 잘 전환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 에너지가 다른 형태 에너지로 전부 잘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상상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마찰 에너지가 그렇죠? 마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형태로 가장 잘 전환되는 녀석 중에 하나가 전기 에너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류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문명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의 특징이죠, 이거는 특징. 다른 형태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형태로 전환하기가 쉽다. 전환이 쉽다.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다시금 이야기를 하지만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열기관이에요. 먼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장치를 의미하는데 어떤 기계장치냐? 인간이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 투입한 에너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기계장치, 그것들을 우리는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열기관은 그러니까 뭐야? 열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야. 전기기관 그런 거예요. 전기 에너지 투입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증기기관,
등등등 이런 식으로 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열기관을 간단하게 이렇게 모식적으로 그리면요, 우리는 이렇게 열을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입한 열이 있을 거고, 그 열기관은 그것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줄만큼의 열을 투입했을 때 100줄만큼 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징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이동하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방출된 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관은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춥다고 해가지고 손난로를 손에다가 꽉 쥐고 있어. 그럼 그 손난로의 열이 진짜 내 손으로만 전달되나요? 내 손틈 사이에 어떤 공기 중으로도 방출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열기관에 투입한 열이 있다면 일을 하고 남은 건 이제 그대로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기호를 투입한 열을 Q1, 한 일의 양을 W, 방출된 열을 Q2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투입한 열 쪽을 우리는 보통 고열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쪽, 그 다음에 방출된 열원 쪽을 저열원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열기관에서 어떤 그냥 기관에서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 효율은 내가 열 에너지를 넣어서 얼만큼의 일을 했냐야. 그래서 간단하게 수식으로 보면요, Q1 분의 넣어준 열의 양 분의 얼만큼 일을 했냐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퍼센트예요. 괜찮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Q1 분의 Q1 마이너스 Q2 곱하기 100으로도 구한다. 수식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줄의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열을 투입했는데 20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장치,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야? 20%야 라고 하면 되겠죠? 계산하는 거는 아마 그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치? 그래서 열기관에서는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열 효율 계산하는 거, 열 효율 저거 계산하는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그죠? 모두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예시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좀 하나 이야기해볼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하고 저번 시험 범위였죠?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어차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구조가 동일하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프로펠러 돌렸을 때 전류가 흘러서 알아서 프로펠러 돌아가면 전동기,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전기 만들면 발전기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야? 거기다가 바퀴 꽂아놓은 거예요. 바퀴 꽂아놓은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을 나눠 보았을 때 자동차가 출발을 해. 자동차가 처음 출발할 때에는 당연히 내연기관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쭉 바퀴를 굴려주겠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 장치를 저장을 해놓는 거야, 배터리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언덕을 이제 처음에 출발했을 때 얘기한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언덕을 올라갈 때 내연기관만으로 이 자동차를 굴리기에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니까 저장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태까지 차에 시동 걸고 쭉 저속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쌓아놓으면 그것을 언덕 올라갈 때 내연기관 플러스 전동기를 사용하는 거죠.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을 내려올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 운전을 혹시 안 해보셔서 모를 수 있는데, 언덕 내려갈 때에는 엑셀에서 그냥 발에 아무것도 안 돼도 알아서 점점점 빨라져요. 자동차가 실제로 중력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브레이크만 밟아놔도 브레이크를 꼭 밟냐 안 밟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브레이크만 밟아놔도 그냥 이제 쭉 굴러가면서 전기가 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평지에서 다시 이동할 때 내연기관 사용하지 않고 전동기만 쓸 수도 있고 혹은 전동기에 그러니까 그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내연기관에다가 내연기관 플러스 전동기 같이 이용해서 굴러가는 방식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데 당연히 또 보면 알겠지만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치? 휘발유를 가지고서만 계속 자동차가 굴러가야 되다 보니까 이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희 교재에도 이제 있는데 열기관의 일반적인 자동차의 열 효율이 20%가 채 안 돼요. 날아가는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발전기를 그죠? 달아놓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즉각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죠? 낭비되는 어떤 에너지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크게 두 가지. 액티브 하우스, 그 다음에 패시브 하우스. 이름만 들어서 아시겠지만 액티브 하우스는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전하는 발전 방식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가 액티브 하우스라면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죠? 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패시브 하우스가 되겠죠.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 이중창 같은 경우, 뭐 이중창 혹은 삼중창 이런 것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중창을 통해서는 단열 효과가 더 좋겠죠. 그죠? 창문이 하나인 것보다는 여러 개인 것이 단열 효과가 더 좋다.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단열이라고 했을 때 단열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건데 그 단열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열의 이동 방법이 있어요. 자,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전도,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이렇게 보면 이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 좋은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를 다 거치게 하면 돼요. 전도로만, 대류로만, 복사로만 열이 전달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열을 전달하게 만들면 단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한 겹 있는 경우와 창문이 두 겹 있는 경우, 두께는 똑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창문이 한 겹일 때에는 전도를 통해서 그죠? 열을 그냥 전달하는데 두 겹인 경우에는 전도와 전도 사이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대류를 통해서도 전달해야 되는 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훨씬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단원이 마지막 영역이네요. 신재생에너지. 자, 신재생에너지에서 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학교에서 만약에 구분해라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좀 지우면서 말해볼게요. 신에너지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에너지 방식인 거고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태양광 이거 재생에너지죠. 태양열 재생에너지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풍력 발전 재생에너지인 거야. 그지? 그런데 뭐 수소 연료 전지 여태까지 쓰던 건 아니야. 재생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건 신에너지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뭐 보통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에서 이제 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방식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류가 원래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전 방식부터 소개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이것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세 가지 수력 발전, 화력 발전,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렇게 세 가지예요. 수력, 화력, 원자력. 수력 발전은
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치를 우리는 전환되는 방법을 수력 발전. 화력 발전인 화석 연료를 태울 거니까 화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만약에 수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겠지. 화력 발전은 뭐야? 화학 에너지가 이제 물을 끓이니까 화석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릴 거니까 화학 에너지가 그다음에 열 에너지로,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지만 중간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 발전 방식이네요. 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딱 강조를 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들은 대부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말로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이나 아니면은 뭐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날씨의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는 장기간 발전할 수는 있지만 어떤 꾸준히 어떤 전력 생산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뭐 우리 도시에서 필요한 어떤 전기의 양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날에 따라서 100보다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적게 생산할 수도 있다면 그렇게 좋은 발전, 이렇게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발전 방식인데 하나하나 다 쓰고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대부분 여전히 우리는 발전기의 형태를 가지고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터빈을 돌린다는 거야. 물을 끓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풍력 발전처럼 바람이 직접 터빈을 돌리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특이한 녀석 하나는 첫 번째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 패널에다가 태양빛을 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발전기의 형태가 아니에요. 태양광 패널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발전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느냐?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밝혀낸 거고요. 자, 빛을 쏴요. 어떤 특정, 그러니까 금속에다가 특정 주파수에 어떤 특정 진동수의 특정 에너지의 빛을 쏘면 거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이동을 전류라고 하기 때문에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금속마다 그 어떤 특정 에너지의 빛을 쐈을 때 전자를 방출하는 경우들이 이제 금속마다 빛의 에너지가 다 다른데 태양빛 정도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금속인 거죠. 태양광 패널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 결론은 이거야. 광전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발전기의 형태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나머지들은 뭐 조력 발전, 파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연료전지만 설명하면은 우리 다음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연료전지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소와 산소를 통해서 물을 만들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 그것을 우리는 연료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는 어떤 특징이 뭐냐면 자, 요렇게 하나 그렸어요. 이런 걸 건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말라있는 전지야. 그래서 전지에 튀어나온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모식적으로 이렇게 꼬마 전구까지 연결하면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형태죠. 자, 이때 전지의 마이너스 극쪽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고 전자의 이동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때 플러스 방향을 우리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자, 전류의 방향은 그냥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전자가 어느 방향에서 그치? 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지가 있을 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네. 그럼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전자가 나오는 방향이에요. 플러스 극은 뭐야? 전자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전자가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을 가지고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정한 겁니다. 자, 연료전지도 그런 과정에서 좀 입각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자,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통 안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담가놔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 모식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안에는 여기다 넣을까? 안에는 전해질을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자, 전해질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꼬마 전구를 연결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밑에 전지, 요 밑에 전지, 괜찮죠? 그죠? 대응되는 그림입니다. 자, 왼쪽을 마이너스 극, 오른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했을 때 대응되는 그림이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넣어주는 것은 무엇을 넣어주냐면 수소 기체를 넣어요. 수소 기체를 넣어줘요. 똑같이 플러스 극 쪽으로는 무엇을 넣어주냐면 산소 기체를 넣어줍니다. 산소 기체. 수소 기체는 H2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는 O2겠죠. 그러면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개수는 아직 채우진 않았습니다. 개수는 이제 슬금슬금 채울게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마이너스 극부터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으로 넘어온 H2 수소 기체는 실제로는 개수를 그냥 제가 미리 채울게요. 두 개가 수소 기체 두 개가 반응을 하는데 수소 기체 두 마리는 전자를 잃어요.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전자가 삐져나가야 된다며. 우리는 전자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삐져나가야 된다며. 그럼 수소들이 들어온 수소 기체들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 4개와 전자 4개로 그죠? 산화되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플러스 극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전자가 넘어왔겠지. 전자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극이라며. 그럼 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산소 기체는 전자 4개를 얻어요. 그래서 2개의 O2-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산소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겠죠. 산화 환원은 저번 시험법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용어 자체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전자 잃는 게 산화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를 기준으로 밑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화살표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다 씁니다. H2 2개, 그 다음에 O2, 그죠? 그리고 전자 4마리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굳이 쓰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수소 이온 4개, 그 다음에 산화 이온 2개인데, 자, 쟤네 둘이 그럼 만나서 반응을 하겠지. 반응해서 뭐가 돼요? 물 분자가 된다. 괜찮습니까? 최종적인 반응에 그래서 개수는 제가 이렇게 여기다 2를 채웠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도 물 분자에도 최종적인 반응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전자 4마리 만들어졌어. 그러면서 수소 이온 4마리도 만들어진 거예요. 전자는 이렇게 넘어오고요.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전해질을 통해서. 그럼 플러스 극 방향에서는 전자 얻어서 만들어진 산화 이온하고, 그치? 산화 이온하고, 그 다음에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해 온 수소 이온이 만나서 물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조금 더 구분을 해볼까요? 자, 이 수소 이온은 뭐야?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이 전자들은 뭐야? 도선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치?
그리고 이 H 플러스랑 산화 이온이 만나는 물 분자를 형성하는 것은 어느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그래서 다시 뭐 똑같아.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전류를 흐르게 만들면 우리는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 되나?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나간 거지? 발열 반응이요. 그럼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는 어떻게 만들어? 다시 물 쪼개는 거야. 물 전기분해해서 쪼개요 보통. 그런 건 흡열 반응. 그치? 그런 건 이제 흡열 반응인 거고 그죠?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좋아요. 이 어떤 이 전기를 생산하는 효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설치 비용이 비싸다. 설치 비용 자체가 비싸고요. 제가 칠판에 설명할 때에는 마치 그냥 비커에다가 이렇게 전극 넣어놓으면 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수소 이온도 전해질 내에서 이동해야 되고 이동하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장치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설치 비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이것들을 소형화해서 어떤 각 가정에 공급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료전지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재생에너지는 아니에요. 이게 재생에너지야, 신에너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발전 방식과 다르게 이러한 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효율이 더 좋게, 우리는 효율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치? 효율이 좋게 에너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고 재생에너지랑은 좀 거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 분자를 다시 전기 분해함에 있어서 그 전기를 생산할 때에는 또 그치? 어떤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